자, 11월 22일에 있었던 도플러 편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C 파트까지 해가지고 에너지랑 질량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론적 역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돌려봤고 접해봤고 광자까지 해봤어요. 광자에 대한 특징까지 해봤고 이제 도플러 편의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나누고 있는 거는 시공간의 틀이 로렌츠 변환으로 되면서 바뀐 다른 물리량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빛의 진동수입니다. 빛의 진동수가 기준 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측정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75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은 기본적인 증명 문제였어요. 도플러 방정식 문제를 읽어보면 실험실이 있는데 광자가 x축과 파이를 이루고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이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에 따라 광자의 운동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b 코사인 파이, p 사인 파이. 자, 그랬을 때 A번 운동량 에너지 4차원 벡터에 대한 로렌츠 변환 방정식과 광자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프라임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걸 보이래요. 120번 식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식 두 개를 써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내가 개인 연습할 때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뭐 방법만 하도록 하겠어요. 얘를 따로 정리하진 않겠어. 감마 1 마이너스 베타 2대 그리고 여기 있는 에너지랑 운동량은 누가 본 겁니까? 얘는 실험실에서 본 거고 얘는 로켓 기준 틀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식과 광자에서 쓸 수 있는 식이죠.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은, 전개는 대학교 수준이니까 따로 특별한 수학적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 프라임은 이 코시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의 코사인 파이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120.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로켓 기준 틀에서 봤을 때 광자의 운동이 또 다르게 보이는데 그때 파이 프라임을 유도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는 무슨 뜻이냐면 정지 기준 틀에서 빛의 에너지가 측정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정지 기준 틀이랑 로켓 기준 틀에서 다르게 보이는 거는 시간이랑 길이가 다르게 측정이 됐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동시성도 다르게 측정이 됐었어요. 또 어떤 게 달라지게 측정이 되냐라고 봤더니 에너지랑 운동량도 다르게 측정되잖아요. 근데 빛의 경우는 어떻게 에너지가 측정이 되나요? 라고 했더니 여기도 에너지만 구하려고 해도 운동량이 끼어 있는데 다른 입자의 역학을 풀어보면은, 근데 질량이 없는 광자는 에너지랑 운동량이 같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얘를 이용하면 오직 에너지 프라임을 실험실의 에너지를 로켓의 에너지를 실험실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깔끔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사인 파이를 어떻게 이제 예측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풀면서 아이디어가 약간 좀 새로운 게 있었는데, 파이라고 여기 있는 세타는 각도가 아니고 속도 매개 변수라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는 파이에 대한 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랑 y축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각도가 이제 파이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파이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x를 px라고 생각하고 y는 py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크기니까 어차피. 그리고 여기서 그럼 코사인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코사인 파이 부분이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x분의 y인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px분의 py잖아요. 아니구나. 코사인이니까 얘분의 얘인데 그러면은 px 제곱 더하기 py 제곱분의 px예요. 근데 얘는 운동량의 크기예요. 그건 에너지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에서 따르면 파이 프라임은 어떻게 측정이 될 거냐면 얘로 측정이 될 거거든요. 똑같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로렌츠 변환식을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이 cnc 세타에다가 더하기 px를 하고 여기에 코시 세타를 놓고 아래에는 지금 이 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 어렵지 않단 말이야. 코시를 넣고 여기다는 px cn를 넣어주고 여기서 나는 이 감마 베타라고 하면서 이제 소거할 거는 소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사인 파이 프라임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냐면 코사인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1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파이로 증명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은 역방 정식을 만드는 건데 역방 정식은 얘 바꾸고 부호 바꿔가지고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비슷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때 코사인 파이는 여기서도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플러스 그리고 1 마이너스 베타의 코사인 파이 플러스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 C번은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다른 거는 안 되고 광자만 되는 거예요. 광자만 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저번 시간에 증명했었던 플랑크식을 증명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에너지랑 진동수는 기준 틀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 틀에 따라서 무조건 동일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빛의 속도고요. 두 번째는 그 빛의 에너지랑 진동수의 관계식은 틀이 달라져도 다 같습니다. 틀이 달라져도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이 식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에너지 진동수를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진동수를 넣으면 로켓 기준틀에서 측정한 빛의 진동수는 실험실 기준틀에서 측정한 진동수에다가 그리고 로켓 속도에 이 정도의 영향을 받고 된다면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코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 중에 이 식으로부터 이제 이게 상대론적 도플러 편이라고 하고요. 이 식으로부터 어느 기준틀 안에서 광원이 정지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원이 정지해 있다고? 얘는 이제 이 식으로부터 어느 기준틀에 광원, 즉 예를 들어서 전구라고 해봅시다. 전구가 광원이니까 전구가 정지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가? 알 수 있나? 광원이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있나? 이걸로? 진동수만 측정했잖아요. 광원의 속도에 대한 내용은 없지 않나? 그러네요. 여기에서는 광원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시간 지연이랑 길이 수축 개념에서는 고유 시간이랑 고유 길이가 이제 측정이 된다는 거는 정지 기준 틀을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팽창에서는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고유 시간은 그 시계랑 같이 정지해 있는 기준 틀에서 고유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 이 식에서는 광원이 정지해 있는 거를 알아낼 수는 없다.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진동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주어진 기준틀에서 관찰한 진동수만 알 때 광원이 정지해 있는 기준틀에서의 진동수를 알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 기준틀에서 진동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만 했던 우리 기준틀에서 광원의 속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플러 방정식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리고 7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은요. 파이 제로 중성자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이 중간자네요. 중간자라고 하는 이런 입자가 있다. 실험실 기준 틀에서 자신의 정지 질량과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자, 오좌표계에서는 질량과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들려있는 파이 각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애가 두 개의 광자로 붕괴가 됐습니다. 중간자가 정지에 있는 로켓 기준 틀에서는 정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동등하게 y''으로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로 쪼개졌대요. 로켓 기준 틀에서 두 광자의 에너지를 중간자의 정지 질량의 단위로 구해봐라. 로켓 기준 틀에서 이제 물리량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광자의 에너지와 진행 방향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실험실 기준 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공식들을 쓸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실험실 좌표계가 있고 O' 로켓 좌표계가 있단 말이야.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측정이 되겠어요? 일단은 얘는 실험 로켓 기준틀에서는, 자, 봐. 일단 에너지식을 쓰면서 우리가 얘기를 차차 해볼 건데, 오케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중간자가 정지에 있었잖아요. 중간자 입장만 보는 거야. 중간자 입장에서 얘는 이렇게 정지해 있었고, 근데 얘는 로켓이 움직이고 있는 속도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될 거예요.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지 질량은 안 바뀌니까 계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빛이 아니고 파이온 중간자입니다. 그리고 정지해 있는데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 공식은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일단 안 써도 되고, m제곱은 2제곱 빼기 p제곱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p 프라임 빼고, 그러면은 프라임 하지 말고 프라임은 프라임이 이렇게 써져야지. 그 다음에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얘가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되고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질량과 같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m제곱은 2제곱 빼기 p제곱이 써진다는 거,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네, 이러한 공식을 정리를 일단 해놓고요. 여기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자, m 감마가 운동 에너지가 m이라고 했으니까 이 m이에요. 따라서 감마가 2라는 뜻이고, 저절로 베타가 뭐라는 뜻이냐면은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아주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각도를 한번 정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타, 그러니까 로켓의 속도는 알아냈고, 코사인 파이에 대한 정보는 그리고 이제 쪼개진 빛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거를 해볼까요? 이게 쪼개진 이후는 어떻게 될까? 광자가 파이온이 처음엔 m이었는데 빛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2분의 m, 2분의 m으로 쪼개졌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 나중이에요. 로켓 기준 틀에서 쪼개지고 난 이후에 광자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그때 측정된 파이는 90도잖아요. 그럼 코사인은 이때 당시에는 0이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파이는 여기 구한 거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2분의 루트 3만 남겠네. 오케이. 따라서 실험실 좌표계에서 이렇게 로켓 기준 틀에서는 90도가 됐었잖아요. 실험실에서는 몇 도다? 30도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좋았어. 에너지 값에 대한 결과는 붕괴의 대칭성과 붕괴 전 중간에서 오케이 됐고, 실험실 기준 틀에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해봐라. 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첫 번째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 나왔어요. 에너지 1식, 2식, 3식에서 에너지 1식과 2식이 같다는 방정식을 통해서 감마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고, 감마를 알아냈다는 거는 로켓의 속도, 움직이고 있는 틀의 그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서로의 상대적인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파일을 실험실에서의 그 각도를 구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뭘 썼냐면은 광자가 90도로 측정된 로켓 기준틀에서 이 정보, 그리고 그 광자의 에너지, 상대론적 에너지를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실험실 기준틀에서의 각 상대적인 각도를 또 알아냈다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기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실험실 기준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먼저 해보겠어요. 쪼개지기 전에 총 에너지는 감마 m이니까 뭐 이 m이 거고, 나중 에너지를 봅시다. 나중 에너지 실험실 기준틀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얘네는 뭐야? 얘네는 뭐야? 광자잖아. 광자잖아요. 광자가 m으로 두 개가 쪼개졌을 거거든요. 광자는요, 뭘 쓸 수 있냐면요, 아니 그냥 이 절반씩 쪼개졌잖아. 잠시만, 그렇게 하지 말아볼까?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저거였는데 두 개로 쪼개졌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같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지? 실험실 기준 틀에서 정확히 두 개로 에너지가 쪼개진다는 걸 오늘 했거든요. 에너지 보존. 그래. 이 m인데 그 나중 에너지를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로켓이니까 나중 광자 하나하나를 나중 광자 거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자의 에너지가 m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광자한테는 뭘 쓸 수 있나요? 에너지가 P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운동량이 어떻게 측정되지? 광자는? 여기서 일단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보이라고? 확인해봐라 뿐만 아니라 30도로 떨어져 나갔고, 그 광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말이 아닐까? 2'에서 2분의 m으로 측정됐으니까 나중에 측정되는 이 에너지를 오늘 구한 이 공식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에다가 코시에다가 1 플러스 베타에다가 코사인 파이 프라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집어넣었고 2'은 2분의 m이었고 우리 거의 코시 세타는 몇이에요? 2잖아요. 그러니까 m 하나가 m이니까 나중 거에 실험실에서 잰 광자의 나중 에너지는 m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광자 변환식에서, 로렌츠 변환식에서 알아낼 수 있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파이온 중간자의 처음 운동량은 몇이었을까요? 실험실에서 m c인치지 뭐야. 다른 말로 하면은 m의 감마 베타였을 거라고. 예를 해보면은 질량 곱하기 감마는 2고 베타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겠어요. 나중 운동량을 봐보도록 합시다.
Y축 거는 어차피 두 개가 상쇄될 거니까 X축 것만 보면 돼. 즉 오리진 얘 거에 운동량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하라고. 근데 그 코사인이 얼마였어? 30도가 나왔잖아요. 코사인 30도. 그리고 그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다 그 말이야. 빛은 운동량이 에너지랑 같고요. 나중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게 두 개가 있다. 에너지는 방금 m이라고 했고요. 2가 소거되니까 루트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처음과 나중 운동량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흥미로운 문제 76번이었어요. 그리고 77번은 중간자가 아니고 77번은 전조등 효과가 나오는데 전조등 효과가 내가 1단원 공부했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간 문제였는데 오늘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전조등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읽는 이 코사인 파이 공식이 코사인 파이랑 코사인 파이 프라임에 대한 이 관계식이 전조등 효과를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전조등 효과가 단어가 좀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인 것 같아요. 광원이랑 같은 광원이랑 함께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빛이 뻗어나오는 그 각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반구 형태로 빛이 나온다고 했었으면은 그거가 상대적으로 그 개가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 실험실 좌표계가 거예요. 실험실 좌표계에서 그걸 보면은 각도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구가 원뿔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세기도 상대적이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반구로 퍼졌던 게 실험실 좌표계에서는 이제 모이니까 그게 또 이제 다르게 보일 거란 말이야. 맞네요. 세기 또한 빛의 세기도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안 풀렸던 전조등 효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우리 1단원 문제에 있는 22번 전조등 효과에서는 어떤 걸 말해주고 있냐면 이 문제입니다. 섬광이 로켓 기준 틀의 X 프라임 축에 대해서 5 프라임을 이루고 있다. 로켓 기준 틀 안에 전구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전구의 섬광이 실험실 기준 틀의 X축과 이루는 거 어떻게 되는가? 로켓이 있고요. 로켓이 있고 여기 안에 섬광이 있었는데 이 섬광이 로켓 기준 틀에서는 파이 프라임이었대요. 그런데 5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말이에요. 5 좌표 기준 틀에서 봐도 5 기준 틀에서 봐보자고. 5 기준 틀은요. 로켓이 움직이고 있고 밖에서 이 5 관찰자가 보고 있을 건데 그때는 섬광이 가고 있는 파이가 다르게 보인다. 근데 이 파이랑 파이 프라임이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 말입니다.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파이 프라임 더하기 베타에다가 1 더하기 오늘 증명한 문제네요. 내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켓 기준 틀에서 섬광이 90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말일 거예요. 빛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로켓 기준 틀 안에서. 근데 만약 반구형이고 끝에 머리만 봤을 때 이제 90도라고 해보세요.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종적인 경계의 빛이 90도라 그 말이야.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 프라임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환식에 얘를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만 남아요. 자, 베타는 로켓의 속도니까 1보다 작죠?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코사인 그래프에서 90도보다 이제 작았을 경우에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그 1보다 작은 값들은 몇이에요? 90도보다 작다 그 말이야. 이렇게 측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5 프라임 로켓 기준틀 안에서 5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가 봤을 때는 반구형이었는데 로켓을 움직이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는 O 입장에서는 섬광이 이루고 있는 그 빛이
원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원뿔 모양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전조등 효과예요. 이거가 먼저 캐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이거 이후에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 77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구가 있다. 자신이 정지한 기준 틀에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빨간 빛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조등 효과는 우리가 이걸 딱 캐치를 해놓고 약간 이제 정보를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고 77번 문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어요. 전조등 효과랑 뭘 쓸 거냐면은 도플러 편의를 가지고 77번을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도플러 편의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도플러 편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전조등 효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하자고. 자, 빨간 빛을 방출을 하고 있었다. 네온 전구가 엄청나게 먼 거리로부터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오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오고 있잖아요. 영역을 3개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오고 있는 거야, 로켓이. 그리고 전구가 가운데에 있을 거고요. 가운데에서는 이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멀리서 오니까 이 빛이랑 관측자가 갖고 있는 관측자랑의 사이에 각도가 0이다 그 말이야. 일단 여기서는 파이가 이제 측정이 돼요. 유효해요. 여기서는 그때그때마다 파이가 달라지고요. 세 번째 영역은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는 파이가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가 0이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파이가 1이고요. 여기서는 코사인 파이를 뭐로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거를 알고 이제 문제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이 U 프라임을 정리한 거예요. U를 정리한 게 아니고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어. 왜냐면은 내가 코사인 파이를 갖고 쓸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U 프라임 버전을 쓰자 그 말이야. U 프라임 버전을 쓰자. 응? 어떤 데 찝찝하더라. U 프라임을 써야 돼. 얘를 지우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프라임 지우고 이렇게 보고 됐다. 자, 해보자. 자, 첫 번째 영역.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첫 번째 영역 마이너스 굉장히 왼쪽으로 멀리 있었을 경우에는 코사인 파이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진동수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뉴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다 그 말이에요. 왜 코시는 안 써? 막히네. 코시의 1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파이. 베타의 코사인 파이. 이거 코시를 써야지. 여기다가 코시를 쓰고 1 마이너스 베타. 자, 그럼 보세요. 코시는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살아남는 게 뭐만 남냐면은 1 마이너스 베타가 남고 1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는 실험실 좌표계에 있는 진동수니까요. 얘는 이렇게 되겠어요. 1 더하기 베타의 1 마이너스 베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빨간 전조등이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77번에서 자신이 정지한 기준틀에서 균일하게 빨간 빛이라고 한다는 게 뉴 프라임이 고정돼 있다는 거야.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얘는 상수야 여기서는. 그러면 하나의 정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저 멀리에서는 각도가 0이라고 느끼는 저 분야에서는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커진다라는 거니까 큰 진동수로 보인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진동수가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당시에는 빨간색 네온광이 실험실한테는 파란색으로 관측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선 전조등 효과가 어떻게 나나? 여기선 전조등 효과가 어떻게 나나? 전조등 효과가 따로 뭐 날 거는 없고 먼 곳에서는 77번 먼 곳에서는 코사인이 이거네. 먼 곳에서는 전구빛은 매우 강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는 있으니까 빛의 세기가 점점 세지겠지. 그냥 그 이유만으로 점점 가까워지니까 매우 강렬하다라는 거. 그런데 파란색으로 관측된다는 거는 도플러 효과였고요. 이제 여기서 각 시점마다 파이가 유효할 때는 어떤 해석이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해석이 뭘 좀 흥미롭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의 시선과 x축 사이의 코사인 값이 베타가 될 때 코사인이 베타라는 거는 파이 프라임이 0이란단 말이야. 여기 얘가 90도였을 때라는 게 빛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퍼지고 있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코사인 파이가 아까 했던 것처럼 0이잖아요. 그러면은 실험실이 측정한 각도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반구로 이렇게 이렇게 로켓 기준 틀에서는 반구로 만약에 그 말이에요. 여기 영역에서는 자기 로켓 기준 틀에서는 이렇게 퍼졌다고.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얘가 봤을 때는 이 최종적인 90도 이 빛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각도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뿔형이 되겠지. 90도 언저리에서는 그 말이잖아요. 그때는 전조등 밖에 위치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원형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원뿔형으로 얘가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전조등 밖에 위치하게 되므로 빛의 세기는 줄어든다. 오케이. 여기는 파란색으로 관측된다. and 세기 세게. 왜냐면 가까워지니까. 근데 여기는 전조등 효과 공식에 의해서 세기가 줄어든다. 왜냐면은 전조등 밖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진동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계산해보면 알아요. 여기 이 케이스에서 진동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사인이 베타잖아. 맞아? 응.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음? 그러면은 이거는 이 공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또 이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도 해석을 할 수 있긴 한데 얘 입장에서 이루는 각도가 90도였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2번 영역이라고 하는 게 90도 언저리에 있는 거니까 만약 얘 입장에서 파이가 90도로 측정될 때 지금 이때는 파이가 유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0, 180도 있으면 얘가 느낄 때 90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각 한번 넣어서 얘를 이제 단순화 시켜보자고. 그러면은 로켓 기준틀이랑 실험실 기준틀에서 측정했던 진동수가 이 관계입니다. 왜냐면 코사인 0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코시가 감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실험실에서 본 진동수는 와 이렇게 되네요. 빨간색보다 작아지네요. 따라서 그치? 빨간색보다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오리지널 버전보다 작아진다니까? 그래서 적외선 영역으로 가겠네. 좋았어. 그래, 적색 편이라고. 안 그래도 빨간색인데 그것보다 더 작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니까 적외선 영역으로 관측된다.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그 각도를 파이 프라임이 90도라는 거랑 파이가 90도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해석이 쉬운 버전으로 해봤는데 안쪽에서는 전조등 밖에 있으니까 세기가 작게 보인다.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는 적색 편이가 된다라는 거. 밖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멀어지니까요. 세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세기는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플러 효과는 진동수는 어떻게 관측되는지 봅시다. 그때는 뉴 프라임은 뉴에다가 코시를 쓰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겠지. 코사인에다가. 그러니까 1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러면 얘는 뉴에다가 얘만 남을 거예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써야지. 1 마이너스 베타에 1 플러스 베타 얘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뉴가 궁금한 거니까 작아지네요. 뉴 프라임보다 작아지니까 진동수가 점점 작아져. 여기는 여기도 적외선. 빨간색보다 작아졌으니까. 세 번째 영역도 적외선. 잠깐만, 여기 두 번째 영역에서는 진동수 해석을 해봤더니 적색 편이가 된다. 딱 거기까지만. 그래. 여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색 편이다. 딱 거기까지만. 원래 거보다 진동수가 더 작아지는 효과니까 적색 편이. 오케이. 자, 그래서 각 영역에 따라서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지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봤어요. 진동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도플러 방정식으로, 세기를 알아내는 방법은 저 머나먼 곳에서는 그냥 전조등 효과라고 할 필요 없이 빛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세진다, 멀리 가고 있으니까 세기가 작아진다, 점점 옅어진다, 어두워진다라는 거. 여기는 그냥 상식. 그리고 진동수는 도플러 효과로 계산했고, 여기 가운데에서는 각도가 살짝 이제 유효하니까 무한대로 취급을 안 하니까 계산을 해야 돼, 엄밀하게. 그러면 전조등 효과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 여기에서의 먼 곳에서 점점 가까이 왔을 때는 청색편이라고 할까요? 청색편이 파란색 빛으로 가고요. 가까워지니까 세집니다. 가운데에서는요, 각각 공식에 넣어봤더니 전조등 효과 때문에 원뿔 밖에 있으니까 어두워 보이는 거고요. 도플러 효과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원래 진동수보다 더 짧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도플러 효과로 계산해봤더니 멀리 있을 때는요, 빛이 멀어지니까 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도플러 효과를 계산을 해봤더니 빨간색보다 적색 편이가 되고
빨간색보다 1만 루트 1 플러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더 작은 값이 곱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외선 또는 정역회선 영역의 진동수가 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여기까지.